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클린트입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한 말씀은 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은 좀 긴 말씀이겠네요. 어쩌면은 너무 길어서 중간에 끊고 2편으로 넘어가야 되는 좀 그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뭐랄까 오늘 제목대로 북폭으로 끝장내자. 예, 좀 살벌한 얘기죠. 자, 자리 좀 잡고 북폭으로 끝장내자. 뭐 한마디로 북한을 폭격하자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하고요. 북폭으로 끝장내자. 그러면 이제 당장 보시는 분이 그럼 전쟁을 하자는 얘기인데 물론 북폭이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당신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저 역시 전쟁이 싫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사에는 전쟁이 우리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전쟁이 필요악일 때가 있어요. 많은 수를. 뭐 물론 히틀러처럼 개인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은 정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으킨 전쟁도 많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배워왔듯이요. 그럼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 한반도의 상황을 볼 적에 지금 요즘 평화란 말이 참 많죠. 이 평화 좌빨들이 상당히 즐겨 쓰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모순되게도 좌빨들이 평화란 말을 즐겨 쓰는데 항상 주장하는 건 위장 평화예요. 이 좌익들의 그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음, 항상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배짱을 부리다가 조금만 불리해지면 평화니 뭐니 해가지고 그 대화 무드로 나온답시고 해서 자기들의 이권이나 그 당시의 위기를 모면해 나가는 그 김일성 때부터 우리가 정말 수없이 봐온 현상이지요. 근데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20세기나 지금이나 지금 그리고 북한이 지배 체제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저 김일성, 김정일 오늘날의 그 똥돼지 그 비계덩어리 그 저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전략 전술은 뭐 그때그때 변했습니다만은 전략은 변하지 않았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3대째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3대의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적폐 하는데 이게 정말 적폐 중에 적폐지요. 이 적폐에 대해서는 저 문빨이나 청와대가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지요. 진짜 적폐는 청산할 생각을 안 하고 뭐 엉뚱한 사람이 뭐 저 양심 고백을 하든 내부 고발을 하든 뭐 이제 그런 거를 적폐로 몰아붙이는 자기들의 어떤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참 참담한 현실인데 잠깐 빗나갔네요. 그러면 이제 북폭으로 하자. 그럼 전쟁을 한다. 그럼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고 심각하게 따져보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제가 하자고 주장한다고 해서 뭐 누가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빨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할 리도 없짓고 저거 하는데 어차피 그건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몫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북폭을 했을 경우에 엄청난 그 대한민국에 피해가 생긴다. 심하게는 그 이제 좌파들 주장에 의하면 뭐
남북한 간의 전면전이 벌어졌을 경우에 하루에 700만에서 수도권 경기 일원 그 위성도시 포함한 에서 1200만까지 하루에 뭐 길면 이틀에 사상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거는 과장돼도 너무 과장된 거죠. 그런 일은 여러분 결단코 생기지 않습니다. 뭐 전쟁 개시 1일 만에 뭐 서울 시민의 1000만 서울 시민이 뭐 한 번에 다 그런 진짜 엄청난 그 죽음의 사태를 맞이한다. 그런 건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선 조금 안심드리는 말씀을 먼저 하자면 지금 한미일 연합 체제가 굳건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문빨이 좀 삐딱성을 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미 연합군 사령관이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미일 연합 체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데 한 가지는 그 한미일 연합군 체제가 한미일 연합군 체제 또한 그 군사력이 그렇게 약하질 않아요. 뭐 군사 전문가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한미일 연합군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경우에 한미일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걸 확률로 따진다면은 0%도 아니고 0% 이하예요. 그거는 뭐 바보가 아니면 금방 아실 테고 또 한 가지는 그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뭐 사우디아 저 아랍계통에서 이라크나 이렇게 시리아 쪽으로 전쟁을 할 적에 미국이 전쟁만 하면 따라붙는 그 동맹국들이 있어요. 사실 그들이 이제 따라붙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바라는 거겠지요. 미국과의.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등등 이런 나라들은 자동으로부터 이라크 전 때고 어디 시리아 전 때서 보셨잖아요. 뭐 미국이 나간다. 형님 저희들도 나가서 도와드려야죠. 결국 나중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아부성이죠. 어쨌든 아부성으로 왔든 뭘로 왔든 그들의 군사력이 그대로 약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미일 연합군 플러스 그 미국의 동맹국들이 합쳐진다면 소위 말하는 다국적군이 형성되는 건데 다국적군을 상대로 해서 북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뭐 아무리 정신 무장이 잘 돼 있다고 한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를 봐도 그 다국적군을 상대로 해서 북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확률은 뭐 따져볼 필요도 없지만 마이너스 1000%나 마이너스 0%도 아니에요. 1000%, 뭐 100000%죠. 마이너스 쪽으로.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일 테고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조금은 이제 좌파 성향이신 분들이나 그 좌파의 선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북한에도 든든한 뒷배가 있다.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그게 중국과 러시아겠죠. 뭐 엊그저께도 그 똥돼지가 뭐 시속 70km로 달린다는 그 기차를 타고 북한을 다녀왔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국가 원수가 타는 기차가 시속 70km로 달린다는 것도 참 우습고요. 우리나라 비둘기호 지금 여러 비둘기호가 있는지나 모르겠는데 그런 속도지요. 지금 새마을호나 뭐 KTX 고속철도하고는 뭐 말도 안 되고 어쨌든 그걸 타고 이제 뭐 다녀왔어요. 또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직 뉴스에는 아직은 안 나오지만 뭐 짐작한데 뻔할 뻔짜죠. 둘이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뭐 미국을 대항하는데 뭐 같이 힘을 동조하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이상의 무슨 대화가 있겠어요. 그 시진핑과 똥돼지가 만나서.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미국이 어차피 남북 전쟁이 난다면 이게 대한민국 주도 전쟁이 아니에요. 주도는 미국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사적인 구조도 그렇고요.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현재는 미국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 정말 전쟁을 어떻게 보면 참 신사적으로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라크의 후세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선제 공격을 가할 적에 당시 부시 대통령이었죠. 그 뭐라 그럽니까? 48시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잖아요. 48시간 후에 우리가 공격을 할 테니까 너는 떠나라, 이라크를. 그럼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후세인이 개기고 안 나가니까 48시간 뒤에 예정대로 공격을 했잖아요. 뭐 이렇게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뭐 히틀러가 그랬습니까? 저기 김일성이가 6.25 때 남침을 하면서 그랬습니까? 이렇게 공격 시점을 가르쳐주고 공격하는 게 어디 있었어요? 세계 전쟁사에. 물론 그게 미국의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뭐 48시간 정도 늦게 공격한다고 48시간 내에 너희가 무슨 조치를 취하겠느냐,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뭐 그런 자신감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예,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이가 6.25 남침을 새벽 4시를 기해서 할 적에 뭐 선전포고는커녕 어떤 뭐 언론이고 어디고 귀띔 뭐 조차도 없었잖아요. 원래 뭐 공산주의 국가에 언론이라는 게 없는 거지만은 귀띔조차도 없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인 욕심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한번 당한 일이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으로 갚아주자는 거예요. 선전포고 없는 선제 공격으로서 한번 북한을 한번 응징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오늘 밤 저녁 12시를 기해서라도 선전포고 없이 그냥 선제 타격을 한번 하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미 한번 당한 거니까.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이 되겠죠. 그리고 그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다시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여러분들 B2 전투기라고 아시죠? 이렇게 가오리처럼 생긴 그 전투기요. 그게 이제 히로시마 그 2차 대전 때 폭격을 했던 그 원자폭탄 수십 배 위력에 달하는 원자폭탄을 그 B2 한 기당 13발씩을 장착하고 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또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북한 상공으로 들어가도 북한 레이더로서는 잡아낼 수가 없는 스텔스 전투기에다가, 그런데 이게 북한 상공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 상공에서도 평양을 주석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13기의 그 원자폭탄을 뭐 특별히 평양에는 2발, 나머지 신의지역, 개성, 뭐 원산, 청진 뭐 이런 데 한 발씩만 꽂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야말로 북한 끝장나는 거죠.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미국이 취하기에는 좀 전쟁은 가장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미국이 취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 핵을 썼다는 국제사회의 지탄이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올 거예요.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두 번째, 이렇게 무차별 폭격을 했을 경우에 민간인, 뭐 북한이야 사실 민간인이나 군인의 어떤 그 경계선이 모호한 나라긴 하지만 어쨌든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너무 많이 다치게 됩니다. 어떤 이런 거, 폭격 시간까지 미리 알려주고 전쟁을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취하기가 그렇게 좀 쉽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밤 12시를 기해서라도 선전포고 없는 선제 공격을
토마호크 미사일이면 어떨까 싶어요. 토마호크 미사일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뭐 강화 콘크리트 60m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터진다는 거 굉장하죠. 뭐 김정은의 벙커가 그 60m보다도 더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토마호크 미사일 200발만 선전포고 없이 뭐 다른 곳 피해 줄 거 없이 평양에만 200발을 꽂으면 만약에 밤 12시에 포격을 시작한다면 김정은이가 운이 좋아서 살아났다고 해도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면 평양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건물도 없고 도로도 없어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또 웬만한 뭐 뒷동산 뭐 조그마한 야산조차도 다 사라졌죠. 그 정도면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방법이. 개인적인 욕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포격이 이루어진다면 전방에 있는 그 북한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도 전방에 북한군 그 사단장이니 군단장이 있을 텐데 그들이 남쪽을 향해서 강력히 저항할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m쯤 되는 구렁이가 있다고 칠 적에 무섭죠. 10m쯤 되는 구렁이가 내 앞으로 지나갈 때 그 무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웬만한 뭐 멧돼지 하나도 그냥 통째로 삼기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구렁이조차도 대가리만 잘라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북한이라는 나라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예요. 김정은만 뭐 암살을 하든 척살을 하든 뭐 폭격으로 뭐 보내버린다면은 북한군은 그 순간 오합지졸이 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면은 전방에 있는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함부로 도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상부의 명령을 따라서. 옛날에 연평도 도발이니 뭐 천안함 폭침이지 있었지만 이게 전방에 있는 어느 지휘관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다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소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초소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북한을 향해서 소총한 발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발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발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명령에 의해서지. 북한이나 난 그거는 뭐 어느 나라 국경선에 있는 군인들이 다 똑같죠. 이제 그런 게 그걸 함부로 한다면 군기가 없는 나라가 되겠죠. 근데 북한의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김정은 단일 체제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일로 잘못된다면 부통령이 권한을 이어받고 부통령도 잘못된다면 그 다음에 내각의 장관 순서대로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잘못되면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도 잘못되면 장관의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뭐 내무부, 외무부, 뭐 국방부 이런 식으로. 그 북한에 그런 체제가 없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잘못됐을 적에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 체제가 돼 있지를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전방의 사단장, 군단장들은 북괴군에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지 이제 그조차가 사라지는 거죠. 김정은 사망 소식이 무전을 통해서 들린다면은. 근데 이제 그때 당연히 이제 한미일 아니면 다국적군 연합군에서 전단지를 뿌리든 방송을 하든 무전을 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항복하면 살려준다. 저항하면 죽음뿐이다 라고 알려줬을 적에 제가 볼 때는 아주 골수분자 빨갱이 말고는 그들도 별 2개, 3개 달았으면 전략을 아는 장군들인데 안 된다는 거 알죠. 제가 볼 때는 거의 항복 모드로 나옵니다. 물론 일부 이제
빨갱이들, 다크, 소위 말하는 다크레드들은 좀 저항을 하겠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처벌을 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 그 북한으로 6.25 때 북한으로 도망가진 못한 빨치산을 우리가 그걸 청산하기 위해서 빨치산 토벌 작전을 벌였듯이 말입니다. 어쨌든 그냥 삼국시대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통일이 어쨌든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뭐 평화를 사랑하지 않아서 전쟁을 하셨을까요? 서로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라에서 백제가 망했을 때 백제에서도 백제 부흥군이 일어났어요. 북한이라고 해서 70년 나름대로 70년 역사가 있는데 그 뭐 왜 부흥군이 없겠습니까? 부흥군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척결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이지요. 그거는 가는 코스지요. 이라크에 들어가서 미군이 고생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이 국력이 약해서 이라크에 들어가서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말로 미국이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라면 거기 뭐 지상군이고 뭐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해군 같은 경우도 그냥 공군 폭격만으로도 그냥 세계 지도에서 지워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민간인 살려야지. 또 미국 입장에서 친미 정권을 세워서 미국에 협조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니까 그 와중에 저항 세력들 아시잖아요. 그 아랍권 애들 그 자살 폭탄 테러하는 거 그런 그 저항 세력들이 대책 없이 지가 타고 있는 차에다 아니면 지 가슴에 폭탄을 메고 덤벼드는 그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전력이나 군사력이 약해서 고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싹 쓸어버린다면은 그거는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지상군이 들어가서 뭐 소총을 쏘는 그런 전쟁을 지금 할 필요도 없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만약에 주도하는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철저히 가상 시나리오예요.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이라크 같이 민주정부를 수립하자는 게 아니죠. 이미 한반도에는 민주정부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에 두 개의 민주정부를 수립할 이유도 없는 미국이. 그럼 이제 이건 북한 정권을 없애버리자는 전쟁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는 북한 주민을 최대한 살리면서 정권을 파괴하는 거. 바로 이게 이제 작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양 폭격소를 주장하는 게 미국의 군 수뇌부니 행정의 수뇌부니 입법의 수뇌부가 다 어디 있습니까? 워싱턴에 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평양에는 북한의 수뇌부가 다 평양에 있단 말입니다. 북한의 수뇌부는. 거기를 죽이면 수뇌부를 다 없애버리면 아까 제가 구렁이를 예를 들었듯이 머리를 끊어낸다는 격이 되는 거죠. 다른 데를 고지 안 하고서.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극저항 세력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느 시대에든 그거는 처단해버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극좌파들, 소위 말하는 다크레드들 전향이 안 됩니다. 어차피 민주사회로서 동참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좀 가슴이 아프더라도 몸에 있는 종양을 돌아내듯이 뭐 아프지만 고름을 짜내듯이 짜내야지 그나마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자유대한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모형부영하다가 지금 문빨 정책에 끌려가다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잘못하면 공산주의 국가를 물려줄 수도 있고 또 평생 우리 민족이 그 김씨 일가의 노예가 돼야 되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막아야 되고, 지금 일부 뭐 백두칭송이니 뭐 저 위인맞이 환영단이니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니 이런 놈들이 이제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건데, 문제는 그런 세상은 절대로 도래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적으로 그 평양에 대한 선제 타격, 그것도 가능하다면 그 선전포고 없는 선제 타격을. 그럼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그로 인해서 이제 더 엄청난 뭐 3차 대전으로도 갈 수도 있다. 네, 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좀 좀 깊이 있게 넓게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국경선이 어디입니까? 북한하고 접하고 있는 휴전선이 다잖아요. 1개 국가를.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봐도 우리의 휴전선 쪽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두 나라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국경선을. 압록강에서 접하고 있는 북한부터 시작해서 쭉 중국 지도를, 세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을 국경선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국경선에 두고 있는 나라 중에서 중국과 친화적인 나라가 없어요. 제일 좀 극을 이루고 있는 쌍극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면 이제 인도를 들 수 있겠죠. 인도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핵보유국입니다. 엄청난 군사 대국이에요. 지금 이제 휴전선에서 뭐 서로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고 으르렁대고 있죠. 또 베트남, 월남 전쟁이 끝난 이후에 베트남을 우습게 봤던 중국이 베트남하고 치렀던 중월 전쟁을 아시죠? 그거 저 중국이 발표도 안 하잖아요. 뭐 3개 사단 정도면 뭐 베트남을 다 점령할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나가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 3개 사단이 전멸하고 말았잖아요. 자기들 3개 사단이.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겼으면은 뭐 팡파레를 울리고 하면서 막 선전을 했을 텐데 3개 사단이 전멸했다는 거를 속된 말로 쪽팔려서 자기들 언론에 보도도 못하고, 중국 사람 중에서는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알죠. 중월 전쟁에서 이제 그런 나라들이 뭐 하여간 뭐 인도네시아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지금 극단적으로 기회만 있으면은 지금 특히 인도가 제일 세죠. 중국하고 어떻게 한번 혼을 한번 내주겠다는, 기회만 닿는다면 이제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한반도로 병력을 출병시킬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막말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고구려가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많이 해결했잖아요. 뭐 돌궐이나 그쪽으로 돈에서, 야 지금 우리가 열심히 중국과 싸울 테니까 니네가 후방을 공격해라. 그리고 니네가 점령하는 지역 그만큼 뭐 니네 땅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돌궐이 공격하면은 이제 뭐 무주공산이었죠. 이미 군대는 고구려 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중국 침략군들이 다 철군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는 나라가 돌궐한테 자기들 공주까지 갖다 바치는 그런 굴욕을 당하고요. 고구려를 공격하는 동안에 이제 후방을 그냥 뭐 진짜 대책 없이 먹힌 거지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뭐 자기네 공주를 이제 공납을 하는 뭐 그런 굴욕까지 겪는, 물론 이제 돌궐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대로 고구려한테 연락을 해서 고구려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면,
한미일 연합군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중국이 개입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간단해요. 인도나 중국한테 야, 니네들이 조금 중국 좀 건드려줘. 그리고 니네들이 그 점령하는 부분까지는 니네 땅으로 미국이 인정해줄게. 사실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 미국이 여기가 미국 땅이 그 인도 땅이라고 하면 인도 땅이 되는 겁니다. 베트남 땅이라고 하면 베트남 땅이 되고. 자, 진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니까 그냥 되잖아요. 뭐 아랍의 뭐 반발이고 뭐고 그 패권 국가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게 세계 질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그 자기들의 영토까지 뺏길지 모르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한반도로 그렇게 쉽게 뭐 막말로 6.25 때처럼 뭐 인해전술 고맙죠. 다국적군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해준다면 가운데 폭탄 하나만 떨어지면 그냥 그거다 그냥 한 방의 전멸인데. 그런데 지금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지금 한반도로다가 중국이 그렇게 초대형 병력을 보낼 만한 그런 그 지금 그렇게 시국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죠. 또 하나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러시아는 어떠냐? 러시아가 무슨 뭐 6.25 때 스탈린이 김일성을 도와줬듯이 자금의 러시아가 그러면 김정은에게 그럴 수 있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지금 말씀드린 제가 원리를 똑같이 적용할게요. 유럽에 뭐가 있습니까? 옛 구소련 시절부터 있던 나토 연합군이 있잖아요. 그 나토 연합군들의 또 총사령관이 미국이라는 거죠. 동맹국이고. 나토 연합군이 그 각국의 다국적군이죠. 나토 연합군이 각국의 그 미사일을 그 중에는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도 있잖아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그 미사일을 전부 모스크바로 조준만 한다면, 모스크바로 쏘는 게 아니고 조준만 한다면 이거로써 모스크바는 엄청난 정신적인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저들이 만약에 동시에 버튼을 누를 경우에 모스크바가 대항할 길이 없다는 거죠. 사실 나토 연합국의 회원국으로 돼 있는 나라를 1대1로 러시아와 비교해서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나토가 말 그대로 나토 연합군이 연합을 해서 러시아와 대항한다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나토 연합군의 우세예요. 근데 이들이 전부 미사일을 그냥 뭐 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방향만 모스크바로 조준을 해놓은 거예요. 스위치만 누르면 그냥 날아가게끔. 이것만 가지고도 러시아는 제압이 돼요. 북한으로 막말로 러시아하고 중국이 정말 그래 북중러 연합군으로 한번 해보자 너희 다국적군하고 하려면 러시아와 중국이 국군을 걸어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진핑 공산당 정권이 어찌 보면 자유민주주의 정권으로 바뀔 수도 있는 우리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 중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 생각을 시진핑이 못할까요? 나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한 말씀이 아니고 긴 말씀이 됐는데 어쨌든 이게 복잡하고 좀 깊숙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한 가지는 지금 이 한 번에 그 영상으로서는 모든 게 다 설명이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해도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만하고 제가 내일이라 또 2편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3편 내지 4편까지 가야지
정확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서론으로 하고요. 또 바로 제가 빠른 시간 안에 2편으로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또 지금 보신 영상 재밌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까지 눌러 주신다면 더 감사하겠고요. 예, 꼭 부탁드리면서요. 예, 그러면 2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